관계에 드는 에너지 조절하기. 나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몇 가지 규칙을 갖고 있다. 이 규칙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꽤나 확고해졌는데 여러 경험들이 그런 규칙을 꽤 괜찮은 것이라 믿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나도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다. 물론 세상 모든 호의에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최소한 호의가 담긴 말이라도 전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세상 모든 호의에 반응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내게 호의를 보여준 사람에게 모욕을 주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고 험담하는 일 같은 건 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다. 반대로 내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굳이 얻으려고 애쓰는 일도 가능하면 삼간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며 직업적으로,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장된 호의라도 내비쳐야 하는 관계가 존재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그 누군가의 호의를 얻기 위해 억지로 애쓰지 않는다. 그렇게 호의를 얻어봐야 대개 그런 관계에 드는 에너지가 너무 많고 지속시킬 힘도 여유도 없다. 그보다는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인지, 호의를 베풀 의향이 서로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가능한 한 빨리 돌아서는 게 낫다고 느낀다. 서로 호의를 베풀 의향이 있으면 그럴 의향이 있을 때까지만 베풀고 보답하며 살면 된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더 이상 그 관계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간단한 규칙이지만 은근히 지키기가 어렵다. 이 규칙만 잘 지켜도 인간관계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된다.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가 에너지에 달려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면 삶 전체에도 해로울 뿐더러 그 관계에도 좋지 않다. 다시 말해, 나쁜 인간관계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이다. 인생이 마냥 여유로운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우리는 참으로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겨버리면 인생 자체를 제대로 살 수 없게 된다. 인생의 중요한 다른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삶 전체의 리듬이 틀어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적당한 선에서 서로 호의를 베풀며 선의를 주고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관계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왔다가 가는 것이고 깊어졌다 옅어지는 것이고 밀착했다가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관계를 의아해해야 할지도 모른다. 너무 가깝기만 하고 계속 밀착해 있기만 하고 도무지 멀어지지도 않는 관계가 오히려 이상한 관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때 열렬히 서로를 좋아하며 호의를 베풀고 찾던 사이라도 몇 년 뒤에는 자연스레 멀어져 가끔 안부나 궁금해하는 사이가 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저 괜히 누군가와 척을 지고 원수가 되고 큰 상처를 남긴 채 배반감과 복수심에 불타는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대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나아가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태도는 타인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소유물일 수 없고 각자가 자유로운 존재들이다. 나의 취향이 어제와 오늘 달라질 수 있고 나의 마음이나 상황이 변해갈 수 있듯 나와 관계 맺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곁에 있을 땐 나름대로 최선의 호의를 베풀되 그 결과까지 통제해서는 안 된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한 시절 가장 즐거운 마음을 주고받았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시절을 선물 받았다고 느끼면 족하다. 내가 잘해주었으니 당신은 영원히 나의 가까운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도 지나친 욕심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은 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선을 찾는 것이다. 특히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지나치게 미움받으며 배신과 모욕의 사이클에 들어서면 그만큼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도 없다. 그러면 보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었던 삶의 시간들을 모두 빼앗기게 되는 셈이다. 인생에는 생각보다 그리 시간이 많지 않다. 나는 평생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모두 읽지 못할 것을 벌써부터 예감하고 있다. 내가 쓰고 싶은 글도 모두 쓰지 못할 것이고 가보고 싶은 곳도 모두 가지 못할 것이다. 인생은 무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좋아할 만한 시간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라도 관계에 드는 에너지 관리를 잘 해내야만 한다. 오늘 함께하는 책은 정지우 작가님의 사람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마름모 출판사에서 출간했고요.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려대학교에서 문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대학 시절에 청춘인문학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집필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26권의 책을 쓰셨고요. 변호사이고 문화평론가입니다. 방송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요즘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인 그런 삶의 본질과 미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유명한 학자와 같은 현명한 사람일수록 혼자인 삶을 즐기는 지혜를 안다. 뭐 이런 인생이란 결국 독고다이다. 그런 내용의 영상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그런 영상을 많이 봐서 이런 게 뜨는 걸까요? 저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독하고 쓸쓸한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상처받지만 그래도 결국엔 사람이 구원이고 사람이 우리의 존재 의미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의 커버에 써 있는 작가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당신이 관계를 맺는다는 그 사실 자체로 우리는 삶을 창조한다. 동의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 책 속의 글들은 먼저 들으셨죠? 관계에 드는 에너지 조절하기. 그리고 이제 읽어드릴 글은 들어주는 법. 대화하는 데 있어서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잘 아시죠? 근데 막상 어떻게 듣는 게 정말 잘 듣는 건지 그게 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듣는 법에 관한 아주 명확하면서도 정확한 그런 족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들어주는 법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0% 순수한 마음은 없다. 이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현명한 지혜를 주는 그런 글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는 법. 좋은 대화의 방법은 들어주기의 방법과 때려야 뗄 수 없다. 좋은 대화가
들어주기와 말하기로 이루어진다면 대략 80% 정도는 들어주기의 지분일 것이다. 내가 얼마나 좋은 말을 해줄지는 대화에서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보다 얼마나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줄 것인가가 중요하다. 좋은 대화의 경험이라는 것도 대개는 상대로부터 얼마나 대단한 말을 들었느냐보다도 상대의 경청에 힘입어 자기 스스로 얼마나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데 이 들어주기라는 것이 무조건 상대만 말하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들어줄 때에도 적극적인 제스처가 매우 중요하다. 들어주기란 대략 공감, 질문,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에는 분명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잘 들어준다는 것은 가만히 잘 참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상대로부터 진솔한 이야기, 진심, 상대가 정말 하고 싶은 어떤 말들을 이끌어낸다는 뜻이다. 보통 그런 들어주기에 익숙한 사람은 들어주는 일 자체를 즐기기도 한다. 공감은 그냥 맞아, 그래, 이것만 반복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상대의 심정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과 관련된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진짜 심정을 잘 알지 못한다. 자신이 분노하는지, 슬픈지, 아픈지, 기쁜지, 즐거운지 미리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럴 때 상대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래서 참 슬펐겠구나. 아, 되게 화났겠다. 정말 기뻤겠다. 라고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상대의 감정을 지적해주면 상대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고 공감받았다고 느끼곤 한다.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일이란 사실 상대가 스스로의 감정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질문은 상대가 가진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면서 상대가 말하게 한다. 흔히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누구도 나의 이런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을 것이다. 말해봐야 지루하기만 하고 타박만 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말들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을 하다가도 그만두고 멈추는 지점들이 있기 마련이다. 들어주고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일이란 그렇게 상대가 멈춘 지점을 알아채고 그에 관해 물어보는 것이다. 그저 몇 가지 질문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한다. 물론 때로는 나의 질문이 무례가 될 위험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에 닿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많은 경우 사람들은 무례에 대한 사과만으로 그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한다. 침묵은 쓸데없는 말들을 자제하는 일과 관련 있다. 쓸데없는 말들이란 주로 알량한 자존심이나 자만심 혹은 상대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순간에 뿌리내린 말들이다. 그런 말들은 상대의 입을 틀어막는 차단벽과 같다. 상대와 마주 앉아 있는 목적이 적어도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화나 좋은 관계라면 무엇이 그에 기여하는지 기억해야 한다. 나를 우러러 봐주길 원하고 나의 잘남을 전시하고자 하는 것은 대화보다는 경쟁에 어울리는 태도다. 이런 마음은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는 게 나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을 주로 글쓰기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반면 사람들과 대화할 일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들어주고 그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좋은 대화를 하려고 애쓴다. 굳이 할 필요 없는 말들을 많이 걸러내고 가능하면 상대의 말이
내게 무척 가치 있는 것이라 믿으면서 상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실제로 대화 자체가 즐거워진다. 그 이유는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 느낌 자체가 좋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는 좋은 대화란 그런 것이라 믿고 있다. 100% 순수한 마음은 없다. 사람의 심리에는 미묘한 데가 있어서 타인을 걱정해주는 것이 때로는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경우가 있다. 가령 타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걱정해주면서도 반대로 나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데에 묘한 위안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너무 힘들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와 대비되는 자기 자신의 삶을 한결 나은 것으로 확인받는 위안의 작업이 있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도 이런 걸 모르지 않아서 누군가를 걱정하거나 위로를 건넬 때 혹시 그것이 나의 기만이 되지는 않을까 신경 쓰기도 한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걱정해 주듯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상대적으로 나는 더 나은 처지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건 아닐까? 같은 생각이 마음속에 맴돌기도 한다. 반대로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지금 당신은 행복하다 이거야? 날 기만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뭐야?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100% 순수한 마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타인을 100% 걱정해주는 건 불가능하다. 당신이 타인을 걱정해주며 말을 건네는 그 마음 속에는 내가 너보다 나은 처지여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1%쯤은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착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좋은 마음이 3%쯤 들어갈 수도 있다. 나아가 상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90%이지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2%쯤 되는 욕망은 상대가 실제로 더 나아지지 않길 바랄 수도 있다. 원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마와 천사가 함께 살기 마련이어서 100%의 선의라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타인의 마음 속에 있는 80%나 90%쯤 되는 마음은 무시한 채 그 속에 숨어있는 1%나 2%쯤 되는 마음을 끄집어내어 거기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진심이라고 몰아붙이는 태도다. 이런 일들은 연인 관계나 가까운 관계에서 특히 자주 일어난다. 가령 네가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위한 게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세상에는 당신을 위하는 마음과 나를 위하는 마음 중 하나만 있는 사람은 없고 단지 비중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개 당신을 위한 일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서 그 비중이 반반쯤 되는 관계가 차라리 이상적이다. 보통 타인 속에 있는 어떤 불순물 같은 마음의 일부를 견딜 수 없는 건 자기 방어와 관련된 듯하다. 타인의 90% 선의가 아닌 100% 선의만을 바라고 믿고 원하는 것은 혹시라도 당할지 모를 배신을 미리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박일 수 있다. 자신의 불안 때문에 타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람은 어느 행동 하나도 무수한 마음들을 품고서 행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나 타인이 100% 순수하기를 바라는 일은 불가능을 원하는 것이다. 삶에서는 반드시 이 티끌없는 순수한 마음을 바라는 완벽주의를 버려야 하는 시점이 온다. 대신 이 불순하고도 불완전한 너와 나의 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말.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타인의 상처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 자기 내면의 상처를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직장 동료와는 대체로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주말에 드라마 등 가벼운 소재로 대화를 나눈다. 아이 친구의 부모나 사회생활을 하다 만난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앉혀놓고 오랜 상처를 털어놓을 일은 거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타인의 상처에 관해 잘 생각하지 못한다. 말하지 않는 것 너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긴 어렵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타인이 보이는 이상한 행동, 어떤 무례함, 불완전해 보이는 행동이나 다소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각종 사고방식 등에 대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 이 사람 좀 이상하네. 조금 더 현명하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이 사람 좀 특이하네.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그 진짜 이유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다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혹은 관계가 깊어지면서 타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그가 어떤 일에 과민 반응하는 것, 혹은 어떤 일에 피해의식을 보이는 것, 혹은 어떤 결핍에 유난히 예민한 것에 대해 그래서였구나 하고 결정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해는 때로 위험하다.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명백하게도 이해는 사랑과 직결된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이고 그의 몸 곳곳에 새겨진 상처의 흔적을 마치 그가 된 것처럼 경험한다는 뜻이다. 성경의 저 오랜 구절대로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땐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요즘같이 개개인의 거리와 각자의 삶이 중요한 시대에 이런 이해는 확실히 위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해는 우리가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당신을 이해하겠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는 내 삶에 들어온다. 여기에서 적당히 이해하면서 거리를 둘 것인가? 아니면 진짜 제대로 이해하여 그와 같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결단의 순간이 온다. 이 결단을 받아들이느냐 회피하느냐에 따라 나는 나와 살아갈 사람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하여 이해와 사랑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걸고 싶어진다. 그 말은 마치 별과 별이 만나는 순간의 빛처럼 어떤 공명을 일으킨다. 우리가 타인에게 정말로 깊게 공감하면 그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다. 당신에게 이 순간 가장 필요한 말. 당신에게 이 순간 기적이 되는 말. 당신에게 구원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시절, 어떤 순간에 이런 말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응? 아니야. 도망치지 마. 도망치면 안 돼. 너 좋은 사람이야. 너도 그걸 알고 나도 그거 알아. 힘들겠지만 이 순간을 견뎌야 돼.
그럼 너는 반드시 빛날 거야. 포기하지 마. 지금 포기하는 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잖아. 응? 넌 잘해왔어. 난 알아. 그러니까 자책하지 않아도 돼.